안녕하세요. 시니어 톡톡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벌써 60대, 70대가 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한 평생 열심히 살아오시면서 집도 한 채 마련하시고 저축도 조금씩 해놓으시고 이제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들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말이죠. 며칠 전에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아들, 딸에게 미안한 마음에 집 명의를 일찌감치 넘겨줬어요. 그런데 요새는 애들이 연락도 잘 안 해요.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고 이게 뭔가 잘못된 건 아닌가 싶어서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평생 모은 돈 3억을 아들한테 미리 줬더니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어요. 전에는 용돈도 꼬박꼬박 드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병원비도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하네요. 참 마음 아프시죠? 사실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미리미리 재산을 나눠주시는데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나중에 후회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늘은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30여 년간 이런 상담을 해오면서 수많은 가족들을 만나봤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어요. 자, 그럼 먼저 현실부터 살펴볼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재산을 미리 물려주면 아이들이 더 좋아할 거야. 세금도 절약되고 나중에 상속 문제로 형제들끼리 싸우는 것도 막을 수 있겠지. 내가 살아있을 때 나눠주면 아이들이 더 고마워할 것 같아. 정말 이해할 만한 생각들이에요. 부모 마음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제가 만나본 사례들을 보면요. 10가구 중 7가구 정도에서는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타났어요. 먼저 부동산을 미리 넘겨준 경우를 봅시다. 70세 되신 김 씨 할머니는 아들에게 20년 전에 아파트를 증여하셨어요. 그때는 아들이 너무 고마워하더래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평생 효도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런데 5년 전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빚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렸고 지금은 경매 직전 상황이에요. 할머니는 갈 곳이 없어지게 됐죠. 아들은 이제 엄마, 미안해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말만 반복해요.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박 씨의 할아버지는 예금 1억 원을 딸에게 미리 나눠주셨어요. 딸이 결혼하면서 신혼집 마련하는데 보태라고요. 그런데 3년 후에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셨어요. 간병비가 한 달에 200만 원씩 들어가는데 딸은 아버지가 주신 돈은 이미 다 썼어요. 집 사는 데 들어갔다고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참 안타까우시죠?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 걸까요? 통계를 보면 더 놀라워요. 부모 재산을 미리 받은 자녀들의 40% 정도가 5년 이내에 부모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해요. 그리고 60% 정도는 부모의 노후 비용에 대한 책임감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미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자녀가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효성스럽고 착한 자녀들도 많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거든요. 특히 경제적인 부담이 생기거나 본인들 생활이 어려워지면 부모에 대한 우선순위가 자연스럽게 뒤로 밀리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재산을 미리 넘겨받은 자녀들은 부모의 의견을 예전처럼 존중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재산을 미리 증여받은 자녀들의 30%가 부모의 의견과 다르게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활용한다고 해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죠. 그럼 이제 이런 문제들이 왜 생기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볼까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주도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재산이 있을 때는 어떠셨어요? 자녀들이 뭔가 부탁할 일이 있으면 조심조심 다가와서 정중하게 말하죠. 아버지, 죄송한데 이런 일이 있어서요. 어머니, 괜찮으시면 도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요. 그런데 재산을 다 넘겨주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이제는 부모님이 얘야, 병원비가 좀 부족한데 아들아, 용돈 좀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가 버린 거죠.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는 내가 뭔가 결정할 일이 있으면 아이들이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버지, 그건 좀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말해요.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요. 정말 마음 아프시죠? 두 번째는 자녀들의 심리 변화예요. 처음에 재산을 받을 때는 정말 고마워해요. 부모님 덕분에 집도 생기고 여유도 생겼어요.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고마움이 점점 당연함으로 바뀌어요. 원래 부모가 자식 주는 거 아냐. 어차피 나중에 받을 거였잖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런 생각이 더 강해져요. 예를 들어 자녀가 사업을 망했다거나 이혼을 하게 됐다거나 할 때요. 그럴 때는 부모가 더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미 형제들보다 적게 받았어. 다른 집 부모들은 더 많이 도와주던데.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서요. 한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딸한테 2억을 미리 줬는데 나중에 딸이 이혼하면서 엄마, 위자료 줄 돈 없어. 또 도와줘야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마치 내가 계속 도와주는 게 의무인 것처럼요. 세 번째는 정말 현실적인 문제예요. 부모님이 건강하고 활동적일 때는 자녀들도 예의를 지키려고 해요. 하지만 부모님이 병이 나시거나 거동이 불편해지시면 자녀들의 본심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받을 거 다 받았는데 왜 계속 부담을 져야 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집과 상가를 모두 넘겨주셨어요. 그때는 아들이 정말 효자였어요. 매주 안부 전화도 드리고 명절 때마다 용돈도 넉넉히 드리고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간병비가 한 달에 3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아들은 아버지, 국민연금으로 해결하세요. 저도 애들 교육비 때문에 빠듯해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할아버지는 요양원에 가셔야 했고 그마저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서 국가 지원을 받아야 했어요. 본인이 평생 모은 재산은 이미 아들 명의로 다 넘어간 상태였으니까요. 네 번째는 법적인 문제예요.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면 법적으로는 완전히 자녀 소유가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번 돈인데, 내가 산 집인데, 내 말 정도는 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더 이상 부모님 것이 아니에요. 이 괴리가 정말 많은 갈등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어머니가 딸에게 2층짜리 단독주택을 증여하셨어요. 조건은 1층에서 어머니가 계속 사는 것이었죠. 처음 몇 년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딸이 결혼하고 나서 갑자기 엄마, 우리가 전체를 써야겠어요. 엄마는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세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어머니가 내가 평생 살던 집인데 그렇게 쫓아낼 수는 없잖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딸이 법적으로는 제 집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답변을 했어요. 참 서글프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재산 증여와 관계 유지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돈이나 집을 주면 당연히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돈이 있을 때 관계가 더 건강하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릴게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조건부 증여예요. 그냥 무작정 주는 게 아니라 명확한 조건을 달아서 주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요. 이 집을 내게 증여하되 내가 생존해 있는 동안은 1층에서 계속 거주할 권리를 가진다. 매월 생활비 50만 원과 병원비는 내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 예금을 증여한다. 이런 조건들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문서화해 두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씨 할머니는 딸에게 아파트를 조건부로 증여하셨어요. 조건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매월 용돈 30만 원과 병원비, 약값을 지원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조건을 어기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시켰어요. 처음에는 딸이 좀 불만스러워했어요. 엄마가 저를 믿지 않는 건가요? 이렇게 말하면서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다고 해요. 서로 명확한 약속이 있으니까 오해할 일도 없고 할머니도 안심이 되시고요. 두 번째는 공증 유언장을 쓰는 거예요. 유언장은 죽을 때나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유언장은 내 재산에 대한 확실한 주도권을 지키는 도구예요. 공증 유언장을 써두면 언제든지 내용을 바꿀 수 있어요. 아, 큰아들이 요새 효도를 잘하네. 그럼 큰아들 몫을 좀 늘려줄까? 둘째 딸이 연락도 안 하고 관심도 없네. 그럼 좀 줄여야겠다. 이런 식으로 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자녀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유언장을 써뒀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언제든 바꿀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자녀들도 긴장감을 갖게 되죠. 좋은 의미에서 말이에요. 한 할아버지는 이런 방법을 쓰셨어요. 3억 원 정도 되는 예금을 가지고 계셨는데 세 자녀에게 각각 1억 원씩 상속해준다는 유언장을 쓰셨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요. 매년 설날, 추석에는 반드시 와야 하고 매월 최소 2회는 안부 전화를 해야 한다. 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상속분을 다른 형제에게 준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신기하게도 그 후로 세 자녀 모두 연락을 자주 하게 됐고 명절에도 빠지지 않고 온다고 해요. 세 번째는 신탁 제도예요.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 재산을 신뢰할 만한 기관에 맡겨두고 내가 정한 조건에 따라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설계할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돈의 이자로 내 생활비를 충당하고 내가 돌아간 후에는 자녀들의 상황을 봐서 적절하게 나눠준다. 또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자녀가 30세가 되면 30%, 40세가 되면 30%, 50세가 되면 나머지 40%를 준다. 이런 식으로요. 신탁의 좋은 점은 내가 직접 관리하지 않아도 되고 전문가들이 대신 관리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함부로 조건을 바꿀 수도 없고요. 박 씨의 할머니 사례를 들어볼게요. 5억 원 정도를 가지고 계셨는데 이걸 신탁으로 설정하셨어요. 조건은 이랬어요. 할머니가 생존해 있는 동안은 매월 200만 원을 생활비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적립해둔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두 아들이 반반씩 나눠 갖되 단 할머니 간병이나 장례를 제대로 치른 아들에게는 추가로 20%를 더 준다. 이런 조건이었어요. 덕분에 두 아들 모두 할머니를 더 잘 돌보게 됐고 할머니도 노후가 훨씬 안정됐대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순서로 실행하면 되는지 단계별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내가 가진 모든 자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종이에 한번 써보세요. 부동산 아파트 한 채, 상가 한 개소, 예금 A은행 1억, B은행 5천만 원, 주식 2천만 원, 어치, 보험 종신보험 3천만 원, 기타 자동차, 귀금속 등 이렇게 쭉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부동산은 최근 시세를 찾아보시고 예금은 정확한 잔액을 확인하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빚이 있다면 그것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거예요. 집은 3억인데 대출이 1억이 남아있다. 이런 것도 분명히 적어두세요.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야 하거든요. 두 번째는 내 건강 상태와 앞으로 필요할 돌봄에 대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건강하시더라도 10년, 20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 거동이 불편해진다면 누가 돌봐줄 건가요? 간병비는 한 달에 얼마나 들 것 같나요? 요양원에 들어간다면 비용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이런 것들을 미리 계산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에게 줄 재산과 내가 노후에 쓸 돈을 제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요. 전체 자산이 5억인데 내 노후비로 2억은 남겨둬야겠다. 그럼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건 3억이네. 이렇게 계산해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 마음을 정리해 보는 단계예요. 법적인 유언장을 쓰기 전에 먼저 내 마음속 생각을 솔직하게 써보는 거예요. 큰아들은 그동안 효도를 많이 했다. 하지만 큰며느리가 좀 냉정한 면이 있어서 걱정이다. 둘째 딸은 성격이 좋은데 사업을 자주 바꿔서 경제적으로 불안하다. 셋째 아들은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앞으로 돈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각 자녀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도 써보세요. 내가 아플 때 누가 돌봐주면 좋겠는가? 내 장례는 어떻게 치러줬으면 하는가?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요. 이걸 써보면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명확해져요. 네 번째는 전문가 도움을 받는 거예요.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변호사나 세무사, 재무설계사 같은 전문가들과 상담해 보세요. 제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법적으로 주의할 점은 뭔가요? 이런 질문들을 해보세요. 전문가 상담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나중에 문제 생기는 것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그리고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아요. 한 사람만 만나지 말고 2에 3명 정도는 상담받아 보세요. 마지막 단계는 자녀들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꼭 필요해요. 갑자기 너희들에게 재산 어떻게 나눠줄지 유언장 써뒀어. 이렇게 말하면 자녀들이 당황하거든요. 그보다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세요. 얘들아, 엄마 아빠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앞으로 일들을 미리 정리해 두려고 해. 혹시 너희들이 바라는 것이나 걱정되는 것이 있으면 말해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생각도 차근차근 말해주세요. 엄마는 너희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내 노후비는 따로 준비해뒀어. 하지만 나머지 재산은 너희들이 잘 나눠 가졌으면 해.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이때 중요한 건 자녀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보는 거예요. 엄마, 저희는 엄마가 편하게 사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말하는 자녀도 있을 거고, 엄마, 솔직히 저희도 계획이 있어서 미리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자녀도 있을 거예요. 어떤 반응이든 받아들이세요. 그게 현실이니까요. 그리고 이런 대화를 한 번에 다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몇 번에 걸쳐서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세요. 이제 실행 단계는 말씀드렸고요. 추가로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노후 우선순위 다시 점검하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내 노후가 정말 안전한가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는 게 더 우선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세요. 매월 생활비는 충분한가? 의료비 증가에 대비했는가? 간병비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주거 환경은 노후에 적합한가? 물가 상승을 고려했는가? 예를 들어 지금 생활비가
월 100만 원 들어간다고 해서 앞으로도 100만 원이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10년 후에는 물가가 올라서 150만 원은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또 병원비도 나이가 들수록 점점 많이 들어가요. 지금은 한 달에 10만 원이면 되지만 80세가 되면 50만 원도 모자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넉넉하게 준비해 두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자산 구성 조정하기. 두 번째는 자산 구성을 다시 살펴보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이 노후에 적합한지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어 부동산이 너무 많으면 현금화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집이 5채 있어도 당장 병원비가 필요할 때는 소용없거든요. 반대로 현금만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치가 줄어들 수 있고요. 적절한 비율로 분산해 두시는 게 좋아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비율을 권해요. 현금성 자산예금, 적금 30에 40%, 부동산 40에 50%, 기타 투자 주식, 펀드 10에 20%. 물론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신탁, 유언장, 의향서 준비하기. 세 번째는 법적 문서들을 제대로 준비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탁이나 유언장을 활용하시되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챙겨보세요. 공증을 받았는가? 내용이 명확한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는가? 가족들이 존재를 알고 있는가? 원본을 안전한 곳에 보관했는가? 특히 의향서도 꼭 써두세요. 의향서는 유언장과는 달리 법적 효력은 없지만 내 마음을 전달하는 용도예요. 큰아들아, 너는 책임감이 강하니까 가족들을 잘 챙겨주렴. 둘째야, 너는 성격이 급하니까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형하고 상의해서 하렴. 이런 내용들을 써두는 거예요. 자녀들이 나중에 읽어보면 부모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되거든요. 네 번째, 간병과 요양 플랜 세우기. 네 번째는 간병 계획이에요. 아무도 아프고 싶어서 아픈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대비는 해둬야 해요.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두세요. 집에서 간병 받을 것인가? 요양원에 갈 것인가? 간병비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누가 주로 돌봄을 담당할 것인가? 응급 상황 시 연락처는? 치료 방침은 누가 결정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문서로 정리해두고 자녀들과도 미리 상의해두세요. 막상 상황이 생기면 가족들끼리 의견이 다를 수 있거든요. 엄마를 집에서 모시고 싶은데 아니야,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려면 요양원이 낫지. 이런 식으로요. 미리 내 의견을 정해두면 자녀들도 결정하기 쉬워져요. 다섯 번째, 내 뜻을 지켜줄 사람 지정하기.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게 내 뜻을 확실히 지켜줄 사람을 지정해두는 거예요. 자녀가 여러 명이면 의견이 엇갈릴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최종 결정권을 가질 사람을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꼭 큰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가장 신뢰할 만하고 내 뜻을 잘 이해하는 사람으로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더 자세히 내 생각을 전달해 두세요. 만약 내가 의식을 잃는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해줘. 형제들끼리 의견이 다르면 내가 최종 결정해줘. 이런 식으로요. 자,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하면 결국 이 한 가지예요. 끝까지 주도권을 지키세요.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건 분명히 필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노후가 불안해지거나 가족 관계가 나빠진다면 본말이 전도된 거죠. 현명한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하면서도 자신의 삶도 소중히 여겨요. 내가 편안하고 존중받는 노후를 보낼 때 자녀들도 더 편안해져요. 반대로 내가 불안하고 의존적이 되면 자녀들에게도 부담이 되고 관계도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런 준비를 하는 게 자녀들에게 미안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녀들을 위한 일이에요. 명확한 계획이 있으면 자녀들도 안심하고 각자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애매하게 두면 자녀들끼리 오해도 생기고 갈등도 생겨요. 부모가 확실하게 정해두는 게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돼요.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자녀들이 효도하는 것도 좋고 가족이 화목한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내가 존경받으며 품위 있게 나이 드는 게 먼저예요. 그럴 때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 정말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노후 설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기 바라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음에 또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